예,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고 주도주 찾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시황 해설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 부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주도주 찾기. 하반기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힌트를 살짝 드리면 바이오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좀 계속 조정 고정이고요. 우리는 어제 특징적인 게 그동안 이제 아주 정말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견조하던 삼성전자의 증권사들이 한 군데가 이제 딱 그 목표가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아주 줄줄이 목표가 내리고 있는데 네. 개인들은 또 삼성전자를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매수했다 그래요.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최근에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접어들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Preparing for Peak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 제목인데 피크를 준비하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당시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반도체를 좀 꺾고 2차 전지에 대한 매수 롱 포지션 관련된 리포트를 냈습니다. 뭐 그렇게 타이밍적으로 그래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반도체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특히 LG 엔솔이나 삼성 SA 등과 같은 2차 전지 셀 업종들이 그때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롱 매수 포지션 그리고 2차 전지 숏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롱 숏 포지션이 반도체에 대한 롱을 좀 줄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숏 커버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LG 엔솔이나 삼성 SI가 주가가 좀 바닥에서 한 3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주 좀 쏠리고는 있는데 자, 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LG 엔솔이나 삼성 SI나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별로 안 좋고 에코프로 그룹도 최근에 지금 52주 신저가까지 나오면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틀 정도 올라오면서 오늘도 2%대 상승세가 가고 있고 삼성전자만 유독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반도체만 안 좋다라고 다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소 조금은 주춤해지면서 많이 사놨던 삼성전자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뭐 2분기 실적 발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기대 대비 조금 낮았다. 근데 이제 70% 중반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기대감이 70% 중반보다 조금 높게 형성됐던 영업이익률이 그게 살짝 미달했다는 점 그리고 일부 블랙웰 관련된 지연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지연이 되면 뭔가 조금은 쉽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블랙웰 지연이 호포로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블랙웰이 공식적으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출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는 크게 뭐 허점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이게 낸드나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현물 가격이 고정이 되다가 살짝 빠지는 모습이 보이게 보니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살짝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기존에 굉장히 좋게 봤던 시각에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약간의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좀 줄이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지금 흐름들이 좀 좋지 못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6만 원대 뭐 6만 6천 원, 6만 7천 원 가격에서 많이 빠질 구석이 있느냐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PBR 기준 한 1.1배, 1.2배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PBR 2배 이상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1, 2배 정도 수준에서 더 빠질 구석이 크게 있느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가격까지 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 조정을 표로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네. 그동안 사실 KB가 굉장히 반도체 세게 봤는데 그죠? 목표가 내렸고 내리는 수준이 한 1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만 6천 원인데 목표가 내렸지만 매수 의견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걸로 보이죠.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3분기 실적에 대한 근거 자체가 좀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시장의 주도주 찾기인데요. 바이오가 굉장히 굳건한 그런 상황이고요. 몇 가지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서밋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폐암 항암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기업입니다. 하루에 55%가 올랐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없으니까. 국내 기업은 또 한올바이오 파마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기업별 그 이슈나 뉴스는 국내 기업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네, 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역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뭐 100만 원 넘어가는 장중의 흐름들이 최근에 네. 보여왔고, 그 외에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게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에코프로 그룹을 이제 뒤로 물러가고 경제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는데,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반증한다고 보이는데, 2차 전지가 그만큼 뒤로 물러쳐지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온다는 그런데요. 역시 유한야행이 FDA 승인을 일단 받으면서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때 당시에 FDA 승인이 떨어지고 바로 세론 뉴스가 나오면서 한 이틀 정도 기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지만, 유한양이 폐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팔았지만 그때 이후로 이틀 정도 물량을 받고 네. 바로 슈팅이 나가버리면서 신고가를 뚫어버리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 제가 지난번에 유한양 이야기를 하면서 레전드 바이오텍이라는 중국 업체가 FDA 승인이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8조 원까지 땡겼는데, 네. 그 뒤에 2차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20조 원까지 땡긴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유한양이 추가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확장성을 가진 다른 쪽의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나온다면 아직도 조금은 더 유한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뭐 유한양뿐만 아니라 지금 뭐 녹십자라든지 그죠? 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꽤 주가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 외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오늘 아까 생물보안법도 이제 오늘 오전에 한국 시간 하원을 오전으로 통과했군요, 미국에서. 하원 통과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ST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 뭐 그것 말고라도 지금 이제 비만의 시대, 비만약의 네. 시대가 국내에서 열린다는 점, 이것들이 워낙 큰 웨이브이기 때문에 비만약 관련된 이슈들이 결국 예.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여러 섹터 가운데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높고요. 여러 학회가 있으면서 좋은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고, 국내 기업도 거기 동참을 하는 거고, 미국 하원이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됐는데 오늘 오전에. 바이오 CMO나 CDMO 업체들은 오늘은 강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미 반영이 됐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넘어간 게 그 이유 때문이기 네. 때문에요. 뭐 뉴스가 나와서 세론 뉴스는 아니다 하더라도 미리 선반영된 점이 워낙 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슈팅을 바로 크게 나가긴 좀 어려운데, 당장 빠지지는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선반영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주 핫하게 움직이는 것도 역시 비만약 관련된 쪽이 예. 상당히 좀 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는 뭐 여러 수호 섹터들이 근거 있게 가면서 재료들도 좋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 분석은 바이오 가운데 잠깐 언급하신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관련돼서 최근의 경향은 어떤 건지, 이슈는 무엇인지 체크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용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 뭐 저나 앵커님도 마찬가지로 글쎄 뭐 별로 이제 체격적으로는 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 살 좀 빼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해왔고,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몸매인데 그래도 난 살을 좀 2, 3kg 정도, 한 3, 4kg 정도는 빼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살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비만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도 그러하겠지만 당연히, 그리고 일반적인 일반인들도 내가 조금은 그래도 굉장히 슬림하고 적정한 몸무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다 좀 더 빼고 싶어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고비가 10월 달에 들어오면 국내에서 한 달 정도 관련된 약제비가 한 183만 원 정도로 대략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뭐 보험급여라든지 적용이 된다든지, 그리고 경쟁 업체 관련된 부분들이 릴리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은 내려갈 거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보험급여 문제, 그리고 값이 아무래도 한 달에 183만 원이면 뭐 글쎄 이게 뭐 저렴하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싸다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접근 가능한 가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비싼 폭에 속한데. 비싼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값비싼 가격에도 처방량에 대한 증가가 눈에 띄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살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한다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충분히 수요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걸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보험금융도 잘 안 된다, 결정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인데, 값비싼 가격이지만 아마
접근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보이고 추가적인 공격적인 공장 이수라든지 설비 투자,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앞으로 보험급여에 대한 뭐 지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쟁작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싸지게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30년 기준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12억 5천만 명 정도가 비만 인구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식습관 문제 이런 부분에서 기름진 음식이 되게 많다든지 고칼로리 음식이 굉장히 시장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습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가 습관들이 많이 그렇게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만 환자가 계속 늘고 있죠. 뭐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식습관에서 상당히 높게 열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결국 되면서 역시 매일 먹는 거 아니면 주중에 먹는 거 아니면 한 달에 먹는 거 이런 제형이 좀 바뀌고 있고 장기 지속형에 대한 부작용 우려의 해결점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중 삼중 작용제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했는데 결국 우리가 보면은 비만약이 그냥 비만약이 아니고 대사질환이라든지 뭐 체지방뿐만 아니라 고혈압 여러 다른 뭐 폐질환 이런 것도 다 이제 지금은 효과를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국내 GLP 다시온 관련된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상당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글로벌로 본다면 노보 노디스크,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 베링거 인겔하임, 그다음에 바이킹, 테라퓨틱스, 로슈 등이 이야기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당히 비만약이 다채롭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펩트론도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언급이 많이 됐었고 변동성도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볼 만한 주목할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뭐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 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한미약품은 11월 달에 체지방도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뭐 다시 새로운 어떤 접근을 한다고 11월 달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뭐 한미약품도 굉장히 탑픽으로서 충분히 구가를 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역시 이 장기 지속형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인벤티지 랩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구 제형으로 봤을 때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D&D 파마텍도 어제 급등을 했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원고는 어제 밤에 원고를 제가 송부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장중에 조금은 바로 지금 현재 따라잡기가 만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기업이죠. 주력 기로서는 LAI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유전자 치료제, 백신 플랫폼 관련된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들과 꾸준하게 지금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인해서 사업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21년 6월 대웅제약과 탈모 치료제라든지 22년 10월에 종근당과 치매 치료제 그리고 24년 1월에 유한양행과 비만과 당뇨 치료제 등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탈모 치료제도 기대했던 일상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가능성을 또 입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LAI 개발 가능성을 보인 경우에는 큰 폭의 어떤 기업 가치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LAI가 뭐냐 이렇게 보면 과거에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항전신성 중독 치료에 활용되는 어떤 치료제로 주로 활용됐다고 하는 기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기술이 재조명되고 있고 인벤티지랩의 이 지역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젠바운드라든지 그다음에 위고비 등의 매출이 출시 후에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후발주자 파이프라인의 제형의 차별화 전략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경구용이나 장기 제형 치료제 출시 가능성이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아까 제가 경구 제형으로서는 D&D 파마텍 말씀드렸고 이 장기 지속형 제형으로서는 인벤티지 랩이 역시나 이야기될 수 있다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시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한양행하고 일부분에서 1개월 제형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다른 빅파마들도 비만 치료제 LAI 공동 개발 논의도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최근에 하반기까지 아마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급등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고요. 아마 뭐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는 1,800억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직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바이오 비만 치료제 쪽 얘기를 했고요. 인벤티지랩을 조금 더 주목할 기업으로 언급하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